중국 역사를 가르치던 중년의 여교사 7명이 왜 갑자기 한국으로 몰려온 걸까요? 그들은 무엇을 피해 떠났고 한국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루이화라고 합니다. 올해 55살. 베이징에 위치한 성위고 급중학이라는 고등학교에서 24년째 역사 교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제게 주어진 과목은 중국 현대사인데요. 이 과목은 겉으로 보기엔 지난 100년간의 중국 근현대사를 다루는 교과이지만 실상은 정부의 승인 아래 재구성된 공식 서사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교단에 처음 섰을 땐 이 일이 단순히 밥벌이를 넘어 누군가의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일이란 사명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신념은 점점 침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교과서에는 문화대혁명이라는 단어가 단 몇 문장으로 축약되어 있었고 태난먼 사태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위해 정답만 외웠고 저는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 질문을 피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질문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였죠. 그런 제가 변화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수업 중이었습니다. 왜 소련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지 혹은 천안문 사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 라고 말하자 반의 대표인 린타오라는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세요? 중국 역사에는 질문이 필요 없어요. 정답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말은 순수한 믿음에서 비롯된 말이었겠지만 제게는 마치 입을 틀어막는 커튼 같았습니다. 교사로서의 존재 이유조차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퇴직서를 반쯤 쓴 채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때 제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중 역사 교육 비교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클릭을 하니 서울 소재 교육기관에서 한국의 역사 교육을 참관하고 비교 분석할 교사 연수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상은 중국 내 중등교육기관 역사 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읽어봤지만 문득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질문을 허용하는 나라가 정말 존재할까? 그날 밤 저는 긴 글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한 줄 한 줄에 제 지난 24년의 무력감과 갈망을 담았습니다. 며칠 뒤 합격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다른 6명의 중국 역사 교사와 함께 서울로 출발한다는 내용이었죠. 대부분은 저와 비슷한 연배, 비슷한 경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온 리원 선생, 선양 출신의 첸신이 선생, 그리고 티베트 라싸 출신의 저우민 선생까지 모두 각자 속한 지역과 체계 안에서 말하지 못한 역사를 품고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레 소개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를 나누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떤 느낌일까? 한국의 수업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생경한 공기의 냄새 속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연수의 첫 일정은 서울 시내의 한 중학교에서 진행되는 한국사 수업 참관이었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수업,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교사가 한 발 물러서 질문을 던지는 풍경. 북한만의 책임도 미국만의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을 이해해야 해요. 수업 중 한 학생의 이 말에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에게 이런 말을 배운 것일까?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질문을 막지 않는 교사. 그 장면은 제 오랜 교직 생활 중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역사 교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7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각자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말하고 있었죠. 이게 정말 공교육이 맞는가?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외운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연수가 단순한 견학이 아닌 제 삶의 방향을 바꿔줄 첫걸음이란 것을. 서울에서의 첫 수업 참관 이후 저희는 매일같이 새로운 학교와 교육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교실마다 아이들의 표정은 달랐고
교사마다 수업 방식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모든 수업에는 질문이 있었고 대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울 시내의 고등학교에서 독립운동사 관련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학생들은 팀을 나눠 각기 다른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가 도착하자 아이들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중 한 조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인용하며 일제강점기 조선 청년들의 내면을 해석하고 있었는데요. 저항은 꼭 무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시리도 저항이 될 수 있어요. 라는 말에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애국은 늘 거대한 영웅과 무력 투쟁의 서사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아이들은 조용한 저항,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고 있었죠. 그걸 지켜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역사를 국가의 성과 목록처럼 가르쳐온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뒤 처음으로 저희 7명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하이 출신 리우원 선생은 문화대혁명 당시 가족이 끌려간 이야기를 꺼내며 난 늘 그 시절을 입 다물고 살아왔어. 말하는 순간 누군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직 마자링 선생만이 술잔을 들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씩 말할 수 있게 된 거잖아. 여기에 와서 광주의 일정은 저희에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을 방문했을 때 기록관 내부의 사진 한 장 앞에서 리우원 선생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사진은 진압군 앞에서 무릎 꿇은 시민의 모습이었고 그의 눈물은 참았던 과거가 터져나오는 듯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이런 장면을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그 순간 저희 모두 말없이 그 곁에 섰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공유한 적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말없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이란 결국 기억을 가르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마주하게 하는 것.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티베트에서 온 저우민 선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모두 어딘가에서 입을 막힌 채 살아왔죠. 하지만 여기선 그 입을 열 수 있어요. 연수 마지막 날 저희는 한국에서 이미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왕월리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베이징 대학교 교육학 교수였지만 몇 해 전 사직 후 한국으로 건너와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자리를 잡으셨어요? 중국 교육 경력을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그는 차분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해고당하지 않는 나라예요. 질문을 던졌다고 처벌받지 않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은 저희 모두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이 어쩌면 우리가 평생 원해온 교육의 핵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같은 질문을 서로에게 던졌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저 교실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미 답이었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첸신이 선생은 가장 먼저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저우민 선생은 온라인으로 한국 역사 교재를 번역하기 시작했고 마자링 선생은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며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리샤오후이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인 성격답게 모든 비자 절차와 이력서 포맷, 면접 요령까지 정리한 문서를 저희에게 나눠줬습니다. 계획 없이 용기만으론 오래 못 가요. 그 말은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이 많았지만 어느 날 수업 후 제게 질문한 한 학생 덕분에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역사는 외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제 지난 24년의 교직 생활을 한순간에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말한 살아가는 역사는 한국에서 처음 만난 것이지만 어쩌면 제가 평생 찾아왔던 것이기도 하다는 거려. 그리하여 저는 서울의 외국인 대상 국제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자세로 다시 교실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언어, 낯선 방식.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움보다 더 큰 건 다시 배우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둘씩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외국인 대상 중고등학교에 채용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침 등교길에 교문을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며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아직 어색한 발음에 웃음이 나면서도 그런 인사 하나에 하루가 가볍게 시작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업은 다소 무겁게 흘렀습니다. 주제는 동북아 역사 갈등과 교차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수업 준비를 위해 밤늦도록 연구자료를 번역했고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역사 교과서, 서술을 비교해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동북공정에 대해선 중국 측 입장과 국제학계의 비판을 균형 있게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업은 처음엔 조용히 진행됐지만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조심스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중국 분이신데 동북공정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어색해요. 그 말은 제게 돌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무례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지금 교사로서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여기 와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학생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학생들도 조용히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와선 한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변화한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 내가 여기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중국 교육청 소속의 해외 교류 시찰단이 저희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수업 후 복도에서 그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장 선생, 너무 한국 입장에 기운 설명을 하는 건 경솔한 일 아닙니까? 저는 머뭇거리며 사실을 바탕으로 비교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용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교사로서의 경력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 책상에 앉아 사직서 양식을 열어봤습니다. 몇 달 전 베이징에서 손이 떨리며 반쯤 썼던 그 파일을 다시 꺼낸 것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더 이상 키보드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그런 두려움으로 도망칠 이유가 없는 곳이 아니던가. 그렇게 사직서 파일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호처럼 다음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한 학생이 다가와 과제물과 함께 작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번 수업 듣고 인터넷에서 동북공정 관련 자료 찾아봤어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됐어요. 역사에는 여러 시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멍하니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글 한 줄이 제가 이곳에 남아야 할 이유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은 수많은 불안과 의심을 단숨에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서울 외곽의 전통음식점에서 학교 관리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제 치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전 중국에서 치료했던 레진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갑작스런 통증과 당황스러움에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옆에 앉았던 정연석 선생님이 살펴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머뭇거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으로 근처 치과를 검색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바로 가시죠. 예약 없이도 가능한 데가 있어요. 라고 말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 선생님,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내일 진료 예약하고.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제를 마치고 차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근처 치과에서 당일 치료를 마쳤고 치료비는 단돈 15,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계산서를 들고 정 선생님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치료받으려면 진료비도 진료 일정도 한참 걸릴 텐데 그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는 빠르고 친절합니다. 특히 치과는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하게 배려받는 거지 처음엔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이거였지. 질문을 던져도 좋고 대답이 다르다고 처벌받지 않는 교실. 갑작스런 사고에도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주는 공동체. 저는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걸요. 서울 북구의 외국인 대상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맡은 수업은 한국사, 동아시아 근현대사,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세계사 속 중국이라는 과목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졌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라는 점은 같았습니다. 교단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제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칠판 앞에서 정해진 정답을 반복적으로 말하던 교사였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을 받아 적고 다음 수업에 함께 고민할 자료를 찾는 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수업의 중심이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역사 속 인물의 선택, 그들의 감정,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의 감탄과 토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윤봉길 의사는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왜 도시락 폭탄을 던진 걸까요? 선생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용서를 말한 건 복수를 포기한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감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생생했고 수업은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향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저뿐 아니라 함께 연수를 받아왔던 동료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인천국제학교에 채용된 첸신희 선생은 한때 동북공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지녔던 인물이지만 지금은 수업 중 모든 국가는 자국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타국의 고유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라고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하지만 그 안에는 타인의 역사에 대한 존중이 배어 있습니다. 광주의 NGO에서 근무 중인 리우원 선생은 매주 토요일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중국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비교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처를 가르친다고 말하는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말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덮는 법이 아니라 마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리샤오후이 선생은 매주 금요일마다 중국인이 보는 한국사라는 시리즈를 업데이트하며 수많은 중국어 사용권 시청자들에게 한국 역사 교육의 실제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상 말미에 자주 말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낯설지만 낯설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7명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달리 우리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교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다 문득 창밖을 보면 이질적이던 풍경이 어느새 익숙해진 걸 느낍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정갈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 골목길마다 들리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그리고 정해진 답이 없는 교실. 언제부턴가 제 수업 자료에는 정답 없음이라는 페이지가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발표하고 저마다의 근거를 찾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토론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으며 생각합니다. 그래, 이것이 역사 교육이다. 학생들은 때때로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한국 생활 힘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들지만 가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제게 조용히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그 위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역사란 게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제가 교직에 들어선 이래 처음으로 받은,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진짜 평가였습니다. 지식을 외워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은 수업. 그것이 제가 수십 년간 찾던 교사의 본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교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리고 이 낯선 땅의 교실에서 매일같이 역사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7명 중 5명은 정착했고 2명은 돌아갔지만
여전히 교육 콘텐츠를 통해 한국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으로 모여 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교육 사례를 나눕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진심의 교실입니다. 가끔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역사란 뭔가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역사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란다. 이 문장을 내뱉을 수 있게 되기까지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과연 역사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정답을 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살아내야 할 기억일까요? 중국 역사 교사 7명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처럼 세상이 조용히 지나쳤던 이야기들, 사람의 온기와 선택이 담긴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전해드릴게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